지난 시간에 한유가 영조한테 상소를 올려서 그 홍봉안이 그 역사에 보지도 못했던 물건, 그러니까 뒤주를 영조한테 권해서 이 사도세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홍봉안을 처벌해야 된다고 상소를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영조는 한유를 처벌을 하면서도 홍봉안이 그날 뒤주를 바쳤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 신하들에게 직접 밝히기도 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한유의 상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유가 비록 홍봉안이 바친 물건이라고 말했으나 이미 그가 바친 다음에 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은 내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영조는 지금 이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는 것을 그 실질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홍봉안이 뒤주를 바친 다음에 내가 그 물건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홍봉안이 바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 홍봉안이 뒤주를 바친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조가 이 홍봉안이 그날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사실을 공인을 하니까 가장 억울해하고 또 분통해했던 사람이 바로 해경궁이었는데요.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당시의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조께서 홍봉안이 권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영조께 뒤주를 갖다 드리며 세자를 처분하소서라고 한 줄로 말들을 하더라. 저쪽 사람들이 영조의 이 하교에 따라 말을 붙이니 이 의혹을 어찌 풀며 진실을 누가 제대로 밝힐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왕조 사회에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거든요.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해경궁 입장에서는 이 의혹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며 대체 누가 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해경궁 측에서 그냥 두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우리 아버지 홍봉안이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궁 측에서 가장 많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김기주의 집이었어요. 그 당시 해경궁 측에서 그 김기주의 사람을 보내서 그 홍봉안이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김기주 집에 찾아갔던 사람이 그 홍봉안의 동생인 홍준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홍준안이 그 김기주를 찾아가서 김기주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님께서는 결코 뒤주를 바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우리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봉안은 뒤주를 바치지 않았는데 임금께서 바쳤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발 우리의 해명을 들어주시라. 우리 형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그 김기주 측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준안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그 김기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아는 바는 오직 전하의 하교뿐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믿는 건 오직 전하뿐이다. 왕이 그랬다고 하는데 왕이 기라면 기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느냐. 그 홍봉안 측의 변론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기주 측에 대한 설득 작업이 그 몇 차례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훗날 그 김기주가 영조한테 바친 상소를 보면은 어느 날 홍봉안의 동생 홍용안이 찾아와서 그날의 처분에 대해 말하면서 감히 임금의 정교를 반박하고 홍봉안은 그때 자신이 행한 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말을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홍봉안 측에서 자꾸 자신을 찾아와서 홍봉안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임금의 하교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더라는 거죠. 또한 홍봉안은 그날 내가 뒤주를 바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까지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홍봉안이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그날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근데 설령 홍봉안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왕조 사회에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홍봉안이 차라리 그 영조의 뜻대로 이 이모화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냥 내가 차라리 떠안겠다. 지금 영조가 저렇게 말을 한 것은 홍봉안 네가 책임지고 그 이모화변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떠안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쯤에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그 홍봉안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한테 홍봉안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년의 일은 차라리 제가 다 감당하고자 하는데 공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저렇게 말한 걸 보니까 그 나보고 책임을 다 덮어 쓰라는 것 같은데 임금이 하라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홍봉안도 체념을 하고 차라리 그냥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손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논의하는 사람들은 공에게도 억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께서 어찌 홀로 감당하려 하십니까? 홍봉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홍봉안의 억울한 사정을 아는 사람도 있다. 어째서 공께서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홍봉안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차라리 제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조가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했는데 홍봉안이 지금 나서서 나는 뒤주를 안 바쳤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거는 왕이랑 맞서게 되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임금과 이 진실 게임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임금과 이 사건의 진실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우리 중에 분명히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재선에서 끝내는 게 낫다. 내가 그냥 뒤주를 갖다 바친 사람으로 이 역사에 남는 게 오히려 우리 집안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홍봉안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봉안이 저렇게 체념을 하고 이모화변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가장 걱정하고 가장 우려했던 사람이 바로 딸이었던 해경궁이었습니다. 해경궁의 변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정말로 영조께 아뢰어 뒤주를 들여 이리이리 처분하소서라고 권하셨다면 비록 부녀지간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보다 중하니 내 아무리 무식한 여편네라 하더라도 그만한 의리쯤은 알고 있고 내 어찌 그때 남편을 따르지 않았겠는가. 내 어찌 차마 그런 아버지와 부녀의 정의를 보전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해경궁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그날 뒤주를 갖다 바쳤다면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부녀의 정의를 보전을 했겠는가. 당연히 남편이 사도세자를 따라갔을 거다. 그런 무정한 아버지와 어떻게 부녀의 정을 보전을 했겠냐. 아무리 내가 뭘 모른다 해도 그만한 의리쯤은 알고 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경궁이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경궁이 그 증거를 하나 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세손이었던 정조의 편지입니다.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내가 하는 말을 사사롭다고 하여 믿지 못한다면 다행히 여기에 한 가지 천고의 믿음직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이해 9월에 세손이던 정조께서 아버지께 보낸 편지이니라. 이 편지를 보면 홍봉안이 그날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봐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해경궁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직한 증거인 정조의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 정조의 편지를 보시고 과연 해경궁의 말이 이 믿음직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경궁이 말하고 있는 그 정조가 홍봉안한테 보낸 편지는 그 한중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실물은 현재 일본의 야마구치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 정조의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하의 하교처럼 신하가 뒤주를 바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전하의 덕에 누가 되는 일입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선 제가 모두 책임지고 말하겠습니다. 그가 정조가 직접 나서서 이 그날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이 죄명을 내가 모두 책임지고 말하겠다. 그 일은 모두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조가 그날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조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저는 그날 신시에,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모화변이 있었던 그날 신시에 그 망극한 물건인 뒤주를 외소주방에서 내오라고 명하였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문정전에 나아가니 전하께서 곧바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문정전은 그 이모화변이 벌어졌던 현장이에요. 참고로 이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그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당시의 현장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예전 정조극장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쨌거나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한번 읽어보면은 그때 제가 문정전에서 쫓겨나온 후에 처마 밑에 앉아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시각이 이미 신시가 지난 지 한참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봉조하께서 궁궐의 정문 앞에 이르러 급하게 오시느라 기가 막혀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복용하던 청심환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홍봉안의 이 도착 시간이 뒤주가 들어온 이후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영조의 말처럼 홍봉안이 만약에 뒤주를 바쳤다면 뒤주를 바칠 당시에 홍봉안이 영조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홍봉안은 뒤주가 들어오고 한참 지나서야 궁궐의 정문 앞에 도착을 했었다. 뒤주가 들어왔다는 신시가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도착을 했기 때문에 홍봉안은 그날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시간의 선울이 들어서 홍봉안의 죄명을 벗겨주고 있는 거예요. 홍봉안은 뒤주보다 한참이나 늦게 들어왔다. 그러니 뒤주는 이 영조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지 그 나중에 들어온 홍봉안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외할아버지인 홍봉안한테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홍봉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그 망극한 물건은 전하께서 먼저 생각하신 것이지 홍봉안이 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의 선호를 살피면 절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해경궁이 이 정조의 편지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정조의 편지를 보면 홍봉안이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홍봉안은 뒤주가 들어오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궁궐에 당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선호만 살펴보면 이거는 명확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 홍봉안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 정조의 편지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해경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영조께 뒤주를 권하셨다면 세손께서 그날 사건을 보셨으면서도 어찌 외할아버지는 무고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리요. 정조께서 당신이 직접 보신 일로 시간의 선우를 끌어내어 편지에 쓰신 것이다. 이 편지 한 장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뒤주를 드리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해경궁이 정조의 편지를 내세우면서 이 홍봉안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훗날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 해경궁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홍봉안이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서 증명을 해주는데요. 그 한중록을 보면은 정조가 해경궁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뒤주를 들이시지 않은 것은 내가 직접 보았노라 하는데도 그놈들이 끝까지 우겨서 외할아버지의 죄로 삼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니 내가 직접 봤는데 왜 저들이 계속 우기냐, 저놈들이 끝까지 우기면서 그 홍봉안을 공격하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정조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조는 이 뒤주가 들어온 시각과 홍봉안이 대궐에 도착한 시각에 대해서 그 해경궁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들이던 망극한 일은 오후 3시쯤에 나고 외할아버지는 밤이 든 후 인정을 쳐서 통행금지를 알린 다음에야 비로소 대궐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아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 뒤주와 외할아버지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후 3시쯤이고 홍봉안이 대궐에 도착한 것은 이미 밤이 한참 지나서 통행금지를 알린 다음에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인정을 밤 10시쯤에 치거든요. 그러니 뒤주와 외할아버지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외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정조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조가 말하는 것처럼 홍봉안은 이 뒤주가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나서야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뒤주가 들어올 쯤에 홍봉안은 과연 궁궐에 없었을까요? 사실 정조는 그 뒤주를 바칠 때 홍봉안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정조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부끄럽지만 제가 2019년에 그 석사학위 논문에서 그 정조의 이 말이 사실 거짓말이다, 정조의 이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을 그 논문에다가 썼거든요. 정조가 의도적으로 이 홍봉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홍봉안에 도착한 시점을 뒤로 밀어낸 것이다 라고 제가 논문에서 그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4부에서는 제가 논문에서 이 어떻게 정조의 주장을 반박을 했었는지, 정조의 이 증언이 왜 틀린 것인지 그 저의 주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저랑 정조 중에서 그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으신지,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